자, 다들 차분하게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려운 거니까 이걸 위안을 삼아야 되나 싶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고등과학으로서의 어떤 연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과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고등과학으로서의 어떤 첫걸음, 여러분의 첫걸음을 제가 항상 응원하거든요.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꾸준히 풀어보면 정말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의 중에 학교시험 3주 완성이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강의가 있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요. 예, 그런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또 문제를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즐겁고 활기차고 밝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3월 모의평가 치고도 조금, 학력평가 치고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1번부터 자, 이게 물화 생지 보통 이렇게 물리 5개, 화학 5개, 생명과학 5개, 지구화학 5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앞 페이지가 물리가 몰려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1번부터 그림은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기울기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숫자 계산하는 건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x분의 y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뭔 뜻인지 모르면 내가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뜻을 알기 위해선 y의 단위를 x의 단위로 나눠준다. 이러면 기울기의 단위가 나오고요. 기울기의 단위는 곧 그 기울기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기울기의 단위를 구해보자. y 나누기 x다. 미터 퍼 세크인데 나누기 얘는 세크 하니까 결국엔 줄여서 예쁘게 정리해주면 이거 되는 거고요. 이거 결국엔 가속도의 단위였어요. 가속도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속도라는 건요, 이거는 단위 시간, 즉 초당 속도의 변화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가속도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F는 ma. 이거는 굉장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F는 ma예요. 그러면 알짜 힘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띡 보면 B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네. 기울기가 0이니까 알짜 힘은 0입니다. 속도는 안 변하고 있고요. A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쭉 일정합니다. 이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얘는 F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속도는 꾸준히 조금씩,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니까요. 1초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늘어나는 속력, 즉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거죠. 자, 이런 그래프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기억 보면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 물어봤어요. 자, 또 이동거리는요, 얘하고 얘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첫 번째 이거 기울기 봤잖아요. 기울기. 두 번째는 면적도 봐야 돼. 면적도 기울기 나오면 항상 이거 2개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면적 이거 2개는 꼭 봐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구나.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기울기하고 면적이 뭘까라는 걸 이렇게 알아내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쉽게 풀려요. 믿어도 돼요. 자,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면적은요, 역시 뜻을 알아요. 아니, 구하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프의 면적 구하는 거요. 자, 겁먹지 맙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적 구해라. 셋 중에 하나야. 세모, 네모. 가장 어려워야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그 면적 구하는 거 힘드나?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당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랫배원 더하기 윗배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기억나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모하고 네모에서 끝나요. 따라서 면적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숫자 구하는 건 아까 그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뜻을 알아야 되니까 y의 단위 곱하기 x의 단위 하시면 되고요. 자,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결국엔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 날라가네. 미터네. 이거는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0에서 2초까지 뭘 비교해라? 이동거리는 면적을 비교하라 이야기인데, 면적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거 하나네요. 온전하게 하나. 따라서 B가 더 이동거리가 커요.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거고, 니은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임 기울기 보니까 얘는 일정, 얘는 0, B는 0, 알짜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지. 크기가 같은 게 아니고요.
디귿 보면 2에서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럼요. 기울기가 일정, 알짜임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쉬운데요. 쉬운 문제였어. 근데 여러분이 고등 통합과학 연계되는 그 포인트를 잡으라고 이런 얘기들 다 해드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해설 이 강의가 아니라는 거, 이걸 다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 대한 기초는 쫙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기초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문제. 비교적 난이도가 좀 센 그런 센케 문제야. 굉장히 좀 요거는 사실은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문제인데, 역학적 에너지 문제 중에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몸과 머리가 반응합니다. 얘는 어려운 거야.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잘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응용이 나오는 게 학교 시험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갔을 때도 이런 류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를 닦는 작업인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D까지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A에서 D는 운동궤도상의 한 점이고 AB 구간과 CD 구간은 마찰이 없어요. 여기는 마찰이 없는데 이게 마찰이 있다고 돼 있네? 좋아요. BCD에서 각각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EB, EC, ED라고 할 때 EB, EC, ED를 옳게 비교한 것을 골라라. 마찰이 있다는 건, 자, 이 물체는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굴러갈 거야. 네, 굴러갈 거고요. 이때 여기에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거든요. 마찰력은 항상 물체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 힘은 일정할 거고요. 그리고 마찰력 힘이 작용하는데 요 거리는 뭐가 되느냐? 요거를 그냥 거리 모르니까 그냥 L이라고 놓을까요? 좋아. L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마찰력 힘 F만큼 모르니까 크기는 F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리 L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야. 자, 1이라고 썼어요. 마찰력이 한 1이고요. 마찰력이 했기 때문에 물체는, 자, 2를 받은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까먹을 겁니다. 까먹을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할 때 에너지를 EA만큼 갖고 있었다면 B점까지 갖고 있었던 에너지도 EA와 크기가 같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B에서 C 구간 통과하고 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까먹어요. 왜? 마찰력이 뒤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곧 에너지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까먹는 거죠. 따라서 C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점에서 갖는 A의 역학적 에너지, 처음 시작할 때 EA였잖아요. 요 지점에서는 EA에서 F 곱하기 L만큼을 빼준 값만큼만 에너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C에서 D점까지는 마찰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 갖는 것도 EA 빼기 F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양쪽은 크기가 같은 거죠. 여기가 크기가 같고요.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죠. 왜? 까먹으니까 여기는 크기가 또 같은 겁니다. 이게 일과 에너지 관계, 역학적 에너지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옳게 비교한 걸 골라라. 지금 B, C, D를 골라라. 얘가 제일 크고요. 작을 거고요. 요거는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 골라주면 1번인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등과학에서의 기초인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렇게 막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원, 화학원 요 내용까지도 살짝 곁들여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공부를 하면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자, 2번까지 마무리했으면 바로 3번 갑니다. 자, 3번 보면 요거는 사실은 중학교 과학에서만 거의 나와요. 중학교 과학에서 다뤘던 거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죠? 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날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들,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를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풀어야지. 자, 요거는 중학교 과학.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나오면 합성저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는 V는
IR이라고 하는 오매 법칙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사실 요 식은 나중에 또 써먹기는 하는데 물리학 1에서 통합과학이나 물리학 1에서 써먹기보다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요거 비슷한 걸 또 써먹어요. 요거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합성저항. 합성저항은 기억을 해둬야 돼. 통합과학보다는 물리학 1에서 이걸 좀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내용 같은 걸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응용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는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 라는 내용과 병렬 연결한다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직렬 연결한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그 전체 저항 R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 나머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쭈루루루 커지는 거고요.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체 저항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누구보다 줄어드냐면 병렬 연결돼 있는 애들 만약에 저항 크기가 다 다르다면 그 중에 가장 작은 크기의 저항보다도 크기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은 동일한 세 개의 전구 ABC 그리고 스위치 S가 달려있고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를 이용한 그런 구성한 회로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전압이 일정하다. 좋아요. 뭐 어쨌든 여기 전원장치가 있다는 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되어서 여러분이 전원장치를 출발을 해봅니다. 쭉 따라가세요. 길은 도선이잖아요. 쭉 따라갑니다. 또 쭉 따라가요. A를 타고 갑니다. A를 타고 띡 가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두 갈래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 끊어져 있으니까 나는 고민도 없이 그냥 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일로 못 지나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C를 통과할 거고 다시 또 고민해야 돼요. 왜? 길이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끊어진 길이니까 고민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옵니다. 자, 이게 S가 열려 있었을 때의 전류의 흐름 방향인 거예요. 그럼 S가 열려 있었을 때는 A와 C를 통과하니까 두 전구에 불이 켜질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전구라 그랬으니까 두 전구는 밝기가 같을 거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차피 전류 입장에서는 길이 하나였어요. 요 길 하나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같은 전류가 흐르고 얘한테도 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네,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요. 결국엔 밝기는 같아요. 이유는 우리 식 이거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전기 에너지 왜 그 초당 전기 에너지에서 전압과 전류의 그 곱은 초당 이거 전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초당 전기 에너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얘기고요. 요 식을 우리가 오매 법칙 대입을 해버리면 식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V는 IR이니까 V에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I제곱 R이라는 식이 될 수도 있고 바꿔서 I는 V분의 R 이 대입하면 얘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들은 언제 써먹으면 좋냐? 요거는 소비전력이니까 전력.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일하는 양이거든요. 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결국엔 전구가 밝겠죠. 일을 많이 하면. 자, 그리고 이거는 전류값만 있네요. 얘는 전압값만 있네. 저항이니까 요거는 저항들이 직렬 연결돼 있을 때 써먹기가 좋아요. 얘는 병렬 연결돼 있을 때 써먹기가 좋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직렬 연결돼 있으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 흐르는 양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I가 흐르면 I가 흐른다. 양쪽은 I 제곱에 R도 같으니까 밝기가 같겠구나. 요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요. 그 보기 중에서 조금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1번, 2번에선 그 열려 있을 때 닫기 전에를 다루고 있거든요. S를 닫기 전에 A와 C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네, 맞아요. 맞죠? 길이 하나라서 그렇고 S를 닫기 전에 A와 C의 밝기는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닫아봅니다. 스위치를 닫아볼게요. 이거 이렇게 지우고 스위치를 닫아봅니다. 스위치를 닫아보면요. 얘는 지금 전압이 일정한 애야. 전압이 일정한 애. 전압이 일정한 애고 아까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아까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2분의 1 V씩의
전압이 걸릴 겁니다. 얘가 전압이 V라고 하면 두 개가 똑같은 전압이 걸려야 돼요. 이 저항이 같은 전구면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자, 이번엔 스위치를 닫았다 하고 출발. 여기까지야 뭐. 도선이 길이니까 따라가요. 네, 여기까지야 문제 없어요. 자, 갑니다. 예, A는 켜졌네요. 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양쪽 두 갈래 길인데 이거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둘 다 길이야. 내 입장에선 둘 다 길이니까 나는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길이 뚫려 있으니까 양쪽 다 통과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가 저항의 크기가 다르다면 조금 더 편한 길로 전류는 더 많이 흘러갈 거란 얘기지. 알겠죠?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길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좀 지나가기 힘든 막 진흙탕 막 이런 글로 가기 싫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길이 뚫려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상황이면은 진흙탕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편한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 똑같아요, 전류도. 그래서 나뉘어 갈 건데 얘하고 얘하고는 저항이 같아.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그리고 띡 들어오고 그리고 띡 들어오니까 여기서 만나네요. 만나니까 나가는 길은 이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게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전류의 흐름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 얘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얘도 R, 얘도 R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저항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R보다 작아집니다. 이유는 전류 입장에서는 원래는 S가 열려 있었을 때 선택권이 없어서 이쪽 길로만 갔는데 닫혀 있으니까 선택권이 생긴 거고요. 길이 넓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로든 어쨌든 흐름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저항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소해요. 이거는 양쪽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합성 저항을 구해버리면 병렬 연결돼 있을 때 합성 저항 2분의 1 R로 줄게 된다. 자, 애초에 직렬 연결돼 있으면 얘하고 얘밖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2R이었다면 얘는 지금 2분의 R짜리하고 R짜리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5R이겠지. 그죠? 어쨌든 2R보다는 줄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압이 일정했는데 아까 직렬 연결했을 때는 I에 직렬했을 때 전체 저항이 2R이었고요. 현재는요. I에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요때 전류야. 2분의 1이 아니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냥 1.5니까 2분의 3. 2분의 3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류값만 따져보면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얘가 더 작잖아요. 요거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큰 값이죠. 얘 좀 작은 값이고요. 요거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S를 닫으면 B와 C의 전압이 같다. 병렬이니까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은 같아요. 여기에 V'이라 그러면 여기에 V'이고요. 정확하게 또 이거 얘기하면 이거를 얘하고 얘네하고 나눠 먹거든요. 그때 비율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걸리는 건 병렬 연결할 때는 3분의 2 V가 되고 여기에는 3분의 1 V, 여기도 3분의 1 V 이렇게 나뉘어 걸리는 겁니다. 전압이. 자, 이건 좀 너무 깊게 간 건데 어쨌든 여러분 중학교 때 그 과정을 잘 떠올려 보면 뭔 말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되면 그냥 게시판 가서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답글 달아드립니다. 제가 직접 따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따라서 일단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S를 닫으면 A는 닫기 전보다 어두워진다 돼 있는데 자, 닫아버리면 전체적인 전류가 세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전류가 세지는데 우리 아까 얘한테 흐르는 전류는 I제곱에 얘의 저항을 곱한다 그랬는데 얘한테 그 소비 전력 구할 때 아까 그렇게 구했지. 근데 또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전류가 커졌거든. 여전히 얘가 소비하는 전력은 I제곱 R로 계산을 합니다. I 값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밝아집니다. 전체 저항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전류값이 증가해서 그래요. 이거는. 그래 4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자, S를 닫으면 C에 걸리는 전압은 닫기 전보다 작아진다. 자, 원래는 V라는 걸 2분의 1 V, 2분의 1 V 이렇게 나눠 먹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띡 들어오면서 저항이 쭉 줄다 보니까 3분의 1 V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진 거. 직렬 연결돼 있을 때는 원래는 이 저항비만큼을 전압을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합성 저항이 된 거니까 저항값이 줄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통짜로 그냥 하나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합성된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는 저항값이 이제 달라진 거죠. 요거보다는 요 둘 합한 게 얘네들이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전압이 적게 걸린다. 요렇게 걸린다. 2대 1만큼.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요것도 중학교 과학에서 다루는 거죠. 바이메탈 기억할 겁니다. 바이메탈은 금속의 열팽창을 이용한 거죠. 금속의 열팽창률이 서로 달라요. 금속 종류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건데 바이메탈 좋아. 자, 그림과는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금속 AB를 접합시켜서 만든 바이메탈을 전원장치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고 난 후에 A와 B가 팽창을 했다고 합니다. 팽창을 해서요. 접점에서 떨어진 모습이다. 그럼 이게 일로 휘었나요? 얘가 더 많이 자란 거예요. 얘가 덜 자란 거거든. 그래서 일로 휘었어요. 자, 금속이 자랐다. 왜 자랐을까? 열받았으니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한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팽창을 더 많이 한 거. 열팽창률이 크다. 열팽창률이 크다. 팽창을 훨씬 더 많이 한 거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B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돼 있는데 B의 온도 이거 지금 팽창한 상태에서 접점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열된 거야. 가열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과열 방지 장치에 사용이 되죠.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너무 뜨거워지면 띡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B의 온도가 보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훨씬 높은 거지. 좀 가열된 거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D는 열팽창 정도는 B가 A보다 크다. 네. 그러니까 많이 자란 거예요. 네, A보다는 많이 자란 거고. 디귿, 바이메탈은 전열기의 과열 방지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 그래야 전류가 딱 차단되고 좀 식겠죠. 식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딱 붙을 거고, 그러면 또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 너무 많이 발생해? 그럼 이게 떨어질 거야. 열팽창 때문에.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치에 사용하는 게 바로 바이메탈이었다. 정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 그 다음에 5번. 자, 요것도 중학과학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림 보면 거울 등장하잖아요. 거울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물건이 또 있어요. 뭐 렌즈라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이 되게 어려웠던 문제, 진짜 어려웠던 문제고 아마 기억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거 딱 보면은 아마도 그림 그렸던 기억이 있을 거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들. 도대체 그림 초점은 뭐고 구심점 그런 기억을 남겨준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다루고 갈 건데 일단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쉬워요. 거울과 렌즈는 서로 반대다. 얘는 반사시키는 거고 얘는 굴절한다는 거 이제 투과하는 거니까 뚫고 지나가잖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게 둘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울보다는 우리가 렌즈에 더 익숙해. 왜 익숙하냐? 친구들 보면 렌즈 하나씩은 다 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다 끼고 있는 경우들 있죠? 안경. 우리 보통 친구들이 끼는 안경은 이 오목 렌즈입니다. 가까운 게 보이고 먼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게 보인다란 뜻에서 가까울 근자 보일 시자에서 근시라 그래요. 이것도 맨날 헷갈리죠. 자,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당연한 거죠. 왜? 가까이 있는 게 보이니까 근시야. 그러면 오히려 멀리 있는 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 이거는 멀 원자에 보일 시자 쓰니까 원시인 거야. 두 시력 이상은요, 교정하는 렌즈가 달라요. 여러분 같이 청소년들은 가까운 게 보여, 먼 게 안 보이니까 근시 오목 렌즈고, 먼 게 보이고 오히려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잖아요. 신문 같은 것도. 그러니까 먼 게 잘 보이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건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요. 그 렌즈 두 개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볼록 거울 어디서 볼 거? 오목 거울은 어디서 볼 거? 아니 뭐 전국체전 가갖고 체화할 거예요.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실 뭐 편의점 이런 코너에 있는 거울 이런 것들도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이게 가끔 특히 이 볼록 거울이죠. 오목 거울보다는 볼 수는 있는데
렌즈로 먼저 얘기를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볼록 렌즈는요. 기능이 두 개예요. 첫 번째 기능은 확대해서 보여주죠. 이거는 내가 아주 돋보기를 가까이 됐을 때 확대해서 보이거든요. 조금 멀리 떨어지면 확대 현상이 쭉 줄다가 나중엔 갑자기 어떻게 되냐, 뒤집어진 상이 보여요. 그런 얘기는 뺄 겁니다. 무슨 뭐 허상과 실상 뭐 이런 얘기하고 도리평, 정리평 뭐 이런 얘기는 뺄게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뒤집어진 상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멀리 떼서 보면은 작게 보입니다. 실제 크기보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쓰는 안경, 이거는 절대 뒤집어 보이거나 하질 않아요. 바로 선상이 보이되 항상 요거는 축소된 게 보여. 항상 축소돼 있어요. 원래 크기보다 항상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 너 친구야 눈이 많이 작구나. 아니에요. 안경 빼보면 예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특징인데 바꿔보세요. 이 볼록을 오목으로 바꿔주시고요. 거울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바꿔주세요. 볼록으로 바꿔주시고요. 거울로 바꿔주시면 똑같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알고 문제 풀면은 좀 쉽죠. 중학교 과학에서는 이거를 작동, 그림을 그려서 초점착, 물론 그게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이건 중학과학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그림 가. 자, 그림과 같이 오목 거울 앞에 있는 물체를 놓는다. 요즘에 아주 핫한 캐릭터 중에 하나. 역시 학력평가에도 등장을 하네요. 우리 팽수. 자, 그다음에 나.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면서 거울에 의한 상을 관찰합니다. 가에서 오목 거울 대신에 볼록 거울을 놓고 과정 나를 반복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물어보는 건 A, B, C 중에 오목 거울에 의한 상만을, 오목 거울? 아까 여기 확대해서 똑바로 보이거나 뒤집어져서 작게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 물론 크기는 멀어질수록 작아지니까 멀리 있었을 때 작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가능하네요. B는요.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 상은 얘한테서만 보여요. 얘는 항상 바로 선 것만 보여요. 얘는 바로 서 있을 때는 커 보이는 거고. 그래서 A하고 C가 됩니다. C를 보면 작고 거꾸로 선 상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 C가 된다. 6번. 펜수 또 나왔어요. 자, A하고 C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다음은 화학 변화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 내용이에요. 화학 변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 둘을 구분을 해봅시다. 화학 변화. 자,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라는 아주 좋은 강좌가 있고요. 거기에서 화학 반응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꼭 참고하시고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이거는 화학 변화는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통은. 또는 이제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고, 얘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물리적 변화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런 화학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내가 그냥 섞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는 왜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꼭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화합물을 만든다. 새로운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선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건 공통적이야. 이래버리면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끼리의 어떤 그 위치의 변화, 뭐 이런 배열 변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데 얘는 원자가 배열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만 그럼 성질이 바뀝니다.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A부터 한번 봅니다. A,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데 원자의 배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자, B를 보면 김치가 발효되어 있는 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발효된다. 네, 이거는 미생물 입장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질 대사란 말이 궁금하죠? 네, 학교 시험 3주 완성. 요거는 화학 변화 맞아요.
자, 얼음이 녹아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도 화학 변화. 아니요, 누가 그래? 아니야, 이거는 물리 변화. 상태 변화하는 경우엔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얼음, 물, 수증기 다 물이잖아, 결국에. 상태만 바뀌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A, C, A, B, C가 아니죠. A, B만 답이다. 3번이 답이죠. 7번 갑니다. 요것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다루는 형태의 유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과학에서 이걸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을 조금 다루긴 하는데 이런 그림을 줘서 이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학교 과학에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럼 이거는 우리 되게 유명한 법칙 있잖아. 샤르레 법칙. 샤르레 법칙. 이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는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이 딱 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온도의 변화가 결국엔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이 온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세 가지 기준으로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K, F, C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K 뭐냐면 이거 절대 온도예요. F 얘는 화씨 온도예요. C 이건 섭씨 온도입니다. 그래서 KFC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자, KFC인데 이거는 지워도 돼요. 화씨 온도는 우리 과학에선 잘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조금 많이 다루기는 해요. 어찌됐든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 두 개를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섭씨 온도를 많이 볼 거고요. 자, 절대 온도는 고등과학에서는 어우 많이 등장하죠. 근데 둘은 이 온도 눈금 간격이 같아요. 같아서 섭씨 온도가 올라갔다, 절대 온도가 올라갔다. 물론 화씨 온도도 올라간 건데 어쨌든 눈금 간격이 같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때 절대 온도는요,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얘는 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 물질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물질이 갖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온도 단위입니다. 즉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봐요. 보통은 기체다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높아졌다. 뭐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과학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중학과학에서는 샤르레 법칙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빵 펴집니다. 왜?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자, 고등과학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야. 운동을 활발히 하겠네. 그럼 걔네가 갖고 있는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날 거야.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깊게 가면은 그거는 물리학 1 이야기니까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만. 자, 여기에 맞는 설명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보면, 자, 분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아니요. 이거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펴진 이유가 외부에서 분자가 들어갔다. 아닙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보면 분자의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 뒤집어졌지.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뭘로 할 수 있다? 부피가 커졌잖아. 자, 그 다음 디귿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 요걸 밑에다 이렇게 equal 해서 같다. 뭐라고 같냐? 뭐하고 같냐? 부피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늘어났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늘어난 겁니다. 정답은 디귿 2번만 정답입니다. 맞는 거죠. 8번. 8번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아마? 이 이온하고 원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전기를 안 띠거든요. 이유가 이 원자라고 하는 애는 양성자하고요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전기적 중성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자들, 전자를 잃었다라는 건 양성자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얘네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될 거고, 전자를 얻었다 그러면 전자가 더 많은 애가 될 거니까 얘네는
음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이런 입자들을, 전기를 띠는 입자들을 이온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왜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는가에 대해서는 학교시험 3주 완성. 자, 돌아가서요.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학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원자 핵의 전하가 요거 원자 핵의 전하는요. 다른 말로는 양성자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전자수는 원래는 같아야 돼. 중성의 원자라면. 자, 화학식 O라고 했으니까 산소 원자 얘기하는 거죠. O는 옥시 요거 산소란 뜻이에요. 산소. 거기서 이 앞에 글자 따온 거고 8번인 겁니다. 원자 번호를 의미하죠. 양성자 개수. 따라서 전자의 수는 산소 원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8개예요. 그런데 얘는 이온이잖아. 얘는 음이온이거든요. 음이온이 됐어요. 음이온이 됐다. 아, 양성자는 변하질 않아. 이 양성자가 변하면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는 거. 화학 반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핵 분열했거나 또는 핵 융합한 겁니다. 알겠죠?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연금술사들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현대과학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요. 사실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금을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자, 전자수를 봤을 때 음이온인데 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쓸까? 이거 보통은 이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가 두 개만큼을 더 음이온 돼 있다라는 거. 전자가 두 개만큼 많다.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지. 좋습니다. 나트륨은요. 11번이에요. 뭔 얘기냐면 양성자 개수가 11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산소는 8번인 거죠. 근데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이렇게 돼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양성자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 하나는 잃어버리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1만큼 전기를 띠는 거고. 네. 그럼 A하고 B는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볼게. 기억. X는 플러스 8. 그럼요. 맞네요. 니은 B가 A보다 크다고? 아니, A와 B는 같더라. 10개. 디귿 나와 라로 이루어진 화합물. 자, 이 이온 결합물이겠네. 왜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금속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붙으면 이온 결합물이라고 하고요. 금속의 경우에는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절대 다가 아니야. 듐, 듐, 륨, 뮴, 뷴, 듴, 윰, 튠으로 이름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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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듐 이렇게 끝나. 그래서 나트륨 하니까 금속인 거야. 알겠지? 나트륨. 다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다 이렇지는 않고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고요. 그럼 얘네가 결합하는 이유는 요거 없애려고요. 산소는 E-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를 마이너스 2만큼 띈다는 얘기인데 음전하 띈다는 얘기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트륨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요 숫자는 앞에 있는 얘가 몇 개입니다 라는 걸 나트륨 양이온, 1가 양이온이 2개 필요해요. 산화이온이라 그래요. 얘는 산화이온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이온을 산화이온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래서 디귿은 맞더라.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9번.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자, 이쪽을 이제 중화반응, 산과 염기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합과학에서도 어렵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화학 1 고등학교 2학년 때 볼 텐데 거기서도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거는 잘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얘도 이온화가 됐고요. 얘도 이온화가 됐어. 다 이온화 됐네요. HCl 묽은 염산 녹였으니까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걸 염산이라고, 묽은 염산. 농도에 따라서 이제 묽으면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거고,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였어요. 염기죠. 산이고 염기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할까? 페놀프탈레인은 얘는 어디에서 색깔이 나타나냐면 염기성에서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염기성에서만 색깔이 나타나고 붉은색이야.
이걸 통해서 우린 또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결국엔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애 자체는 산성을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붉은색을 띈다. 그럼 여기서 붉은색이지 가에서 붉은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지. 니은 가와 나를 혼합하면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요. 이 보니까 수소이온이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수산화이온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결국에 물 분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H2O는 세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온 모형을 따라간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결합으로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걸 중화 반응이라 그러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해요. 중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니은 맞고요. 디귿 가와 나의 혼합 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왜 없어요? 보면 수소이온은 없어질 거, 수산화이온도 없어질 거. 뭘로 바뀐다? 물로. 나머지 남잖아. 나머지 남죠. 나머지 남아요. 얘하고 얘가 남아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남는다. 이런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는 뭐라고 할까요? 알자이온이라고 하죠. 알자이온은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애들. 구경꾼 이온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찌됐든 둘을 섞게 되면 알자이온들은 전부 다 물을 만들어 그리고 없어질 거고요. 나머지 구경꾼 이온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결국엔 수용액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해야죠. 디귿 틀린 거다. 정답은 1번. 니은만 맞다. 10번. 자, 이제 절반 정도 달렸어. 절반 정도.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이 용액, 이 용해도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기억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루는 단원은 통합과학에서는 찾기가 좀 힘들고요. 화학 1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첫 단원의 제일 뒤쪽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요거 잘 해두면 고등학교 2학년 가가지고서도 이거 되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또 어이없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지.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못 푸는 문제를 중학생이 푸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가면 사실 이런 내용도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잘해놓으면 이게 또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A와 D를 각각 물에 녹였어요. 그다음 포화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라의 온도는 모두 T도로 같더라.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봅시다. 지금 보면 용질 A를 녹였는데요. 물의 질량이 50이었고 용질의 질량이 18이네요. 81이 아니라. 왜 거꾸로 읽었을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용액의 양은 얼마냐? 68.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용해도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용해도 지금 물의 질량을 줬거든요.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얼마나 녹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화용액이라고 했으니까요. 가는 포화 상태인데 용해도를 구하잖아요. 그럼 얘는 포화 상태의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거야. 물이 100g일 때 그게 용해도입니다. 알겠죠? 언제? 온도가 T도씨일 때 용액 가는요. 용해도가 36인 거예요. 단위는 붙이지 않습니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으로 질량이 얼마나 녹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용액의 질량도 같이 보자. 얘는 용액의 질량이 70g이네요. 이건 용매잖아요. 물은 용매야. 그러니까 용질. 용매와 용질을 더하면 용액의 양 70g이고요. 역시 똑같이 T도씨에서 포화용액 나의 용해도는 물이 100일 때의 얘의 양을 구하면 돼요. 40이네요. 다도 똑같이 얘는 용액의 질량은 105가 될 거고요. 이미 물이 100이기 때문에 T도씨에서 용액 다의 용해도는 5가 됩니다. 또 라의 경우에는 용매, 용질 더하니까 120g이 용액의 질량일 것이고 이때 얘는 T도씨에서 용해도는 이미 물이 100이기 때문에 2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봅시다. 옳은 걸 골라라. 1번 T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라고 물어보네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표를 줬으니까. 자, T도시에서 A의 용해도는 18이다. 아니요. 36입니다. 틀린 거예요. 2번. T도시에서 용해도는 B가 C의 4배이다. B가 C의 8배입니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4배 아니니? 그러면서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지. 근데 안 물어야 돼요. 8배입니다. 틀렸고. 3번.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용해도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용해도가 같으면. 근데 심지어 용해도도 같지가 않은데 이걸로 또 미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에이, 이렇게 용해도 차이 난다. 4번. 퍼센트 농도는 라가 다의 4배이다.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고 단위는 퍼센트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라는 6분의 1이네. 라는 6분의 1 곱하기 100%고요. 그리고 누구 물어봤냐면 다는 105분의 이거네요. 그러면 21분의 1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퍼센트 농도는 라가 훨씬 크네요. 훨씬 커요. 거의 4배 가까이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근데 4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4배면 이게 24에서 끝나야지. 24 하면은 얘가 4배가 큰 거죠. 근데 21이니까 틀렸다. 5번. 라에 T도씨에 물 50g을 넣었대요. 라에다가 여기에다가 T도씨에 물 50g을 넣었답니다. 그럼 물은 전체가 얼마가 된 거냐면 150g이 된 거거든요. 이랬을 때 D를 10g을 더 녹일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물 100g에 현재 온도에서 20만큼 녹거든요. 그러면 물이 150g 1.5배니까 얘도 1.5배가 돼서 30g까지 녹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용해도잖아요. 30에서 20 빼준 만큼, 즉 10g만큼은 더 녹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5번이 답인 겁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딱히 고민할 거는 많지는 않은 문제였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 보시면 그림은 if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if의 구조 일부고 A에서 C는 각각 표피, 해면, 울타리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각각 이름을 좀 써볼까.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죠. 일단 표피, 이건 표피고요. 얘는 울타리, 얘는 해면 조직이에요. 근데 이미 문제에서 각각의 이름을 아주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는 해면이 아니라 표피 조직이잖아요. 껍데기니까 표피인 거죠. 자, 2번. A는 잎을 보호하는 껍데기니까요.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빛을 투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엽록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밑에서 광합성 해야 되는 거야. 빛을 투과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B는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본 조직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조직계니까 일단 식물만 갖고 있겠네. 식물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 조직계는 뭘 의미하느냐? 표피 조직하고요. 표피 조직계하고 관다발 조직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기본 조직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B는 기본 조직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 조직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B에는 핵을 갖는 세포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엽록체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는 세포입니다. C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있다. 해면 조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없는 건 여기 표피입니다. 자, 이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표피 조직이지 해면 조직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비교적 쉬운 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조금 쉬운 편이죠. 여기 지금 출제된 문제들 중에선 12번. 이것도 조금 중학교 과정에 좀 치우쳐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기억날 겁니다. 그쵸? 뭐 사람의 그 생식 뭐 이렇게 해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 얘기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수정란이라고 하고요. 이 수정란은 사람의 경우에는 엄마한테 착상하기 전까지는 한 기간이 한 일주일, 뭐 8일 뭐 이 정도까지는 엄마의 그 수란관이라고 하는 그 좁은 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커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쭉 나뉘어. 이걸 이제 난할이라고 해요. 난할.
수정란이 할 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난할. 그럼 이게 이렇게 잘려서 두 개의 세포가 됐기 때문에 이 세포기 다시 한번 같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것도 난할인 거야. 난할. 그럼 이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세포기 이렇게 가고요. 요거 이후에는 슉 이렇게 가서 이제 8세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난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런 난할이 반복된다? 세포수는 증가하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난할이라는 과정 자체가 세포 분열이야.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의 수는 증가하는데 덩치가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세포수는 증가하지만 세포의 크기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감소합니다. 요 하나의 크기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걸 각각 할구라 그러거든요. 할구의 크기는 줄어들게 돼 있더라. 이게 난할의 특징입니다. 수정 이후에 이런 난할이 진행되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착상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옳은 설명을 골라라. 기억. A는 생식세포이다. A 정체가 누구게? 얘는 정자지. 생식세포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A는 생식세포이다. 맞는 이야기. 니은 A와 B의 염색체의 수는 같더라. 자, 요거 잘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정자하고 난자가 갖는 염색체 수는 사람 기준으로 23개야. 23개거든요. 이게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라서 수정란부터는 염색체가 46개예요. 그래, 왜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서 받아서 상동 염색체, 엄마한테서 받았으니까 상동 염색체 46개인 거야. 그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수정란이 난할을 했다. 세포 분열을 했는데 이건 체세포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의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얘하고 요거는 염색체 개수가 같아요. 얘의 염색체 개수와 얘네도 염색체 개수가 다 같아요. 얘도 염색체 개수가 얘랑 같아요. 하지만 얘네는 절반밖에 없어요. 이래서 A와 B의 염색체 수가 같다? 니은은 틀린 거고, 디귿 보면 B와 C의 부피는 같다. 잘못된 얘기지. 난할을 통해서 이렇게 할구는요 계속 크기가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수정란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난할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맞는 건 기억밖에 없다. 그럼 정답은 1번. 네, 골라주시면 되고, 13번. 이것도 중학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고등과학 생명과학원에서도 안 나오고요. 통합과학에서도 안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귀 안쪽에 요 밑에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 평형감각기관이죠. 평형감각기관이 모여 있고요. 물론 평형감각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뭐처럼 생겼다? 달팽이. 그래서 얘는 이름이 달팽이관. 달팽이관은 청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몰려 있어요. 청각세포들이 몰려 있고 청각신경이 이렇게 쭉 대뇌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가 청각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듣게 된다. 나머지 얘네들은 청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A는 누구냐면 얘는 반고리관. 이 관 안쪽에 이렇게 액체들이 가득 차 있고, 원리는 여기에 이 감각 털들이 이렇게 쭉 나 있다. 근데 이 안쪽에 액체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면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 커피잔 안에 커피 타놓고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내가 설탕이나 아니면 뭐 계피나 후추 같은 거 떨어뜨려 놓고 가루 같은 거 아니면 분필가루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커피잔을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그럼 액체는 멈춰 있는데 커피잔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각털들이 샥 쏠리거나 하니까 야, 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뇌에 전달해 주는 거지, 정보를. 근데 계속 돌아. 커피잔 한번 보세요. 커피잔 계속 돌리면 결국 안에 있는 액체 같이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도네? 그러면은 이게 뭐지? 돌지 않는다라고 이 반고리관은 정보를 보낼 텐데, 눈으로 보는 이 현상은 도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다른 감각기관들은 내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야, 액체도 같이 돌아. 지금 뭐 이건 회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그게 멀미입니다. 그 멀미는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게 반고리감. 반고리감은 그래서 모든 방향에 3차원에 해당하는 그 어떤 회전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입체 방향, X, Y, Z 방향 축으로 하나씩 놓여 있어요. 그 반고리관. 그러니까 얘는 전정기관이라 그래요. 이석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돌가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게 이렇게 기울이면은 쏟아지면서 감각터를 건드려. 그럼 내가 너 기울어져 있는데 똑바로 서볼까? 이렇게 되는 거. 뒤로 가도 마찬가지. 잠깐 또 넘어가게 생겼어.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만약에 전정기관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이런 길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거야. 걸어 올라가면 사람이 여기쯤 왔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정기관이 파괴됐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 몰라요. 엥? 기울어진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뒤로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전정기관 평형감각기관 중에서도 중력을 감지하는 그런 감각기관입니다. 얘는 회전 감각을 감지합니다. 요거는 청각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A는 반고리관. 네, 맞는 얘기고요. 니은 B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인다. B가요? 전정기관이라니까. 요거는 중력 자극, 중력 방향을 감지한다. C에는 청각세포가 있다. 네, 그럼요. 달팽이관은 그래 소리 듣는 기관.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인 겁니다. 이것도 중학과학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럼 14번. 요거 재밌어요. 이게 중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이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은 괴로웠는데 생명과학 원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생명과학 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보다 어렵죠, 사실은. 통합과학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루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유전에 관한 거고요. 이 그림 딱 보면은 이거 멘델의 유전 법칙이구나.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떠오를 거예요, 사실은. 어려웠다라는 거. 멘델의 유전 법칙이고요. 유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 확률로 접근하면 되게 쉬워. 확률로. 여러분들이 아마 표를 그렸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야. 표를. 그래서 뭐 R, 그놈의 R, 지겨운 R.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Y, 그 지겨운 Y. 이런 표를 그려가지고 이 표를 또 채웁니다. R. 발음도 나중엔 힘들어요. 막 무슨 뭐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잘못 그렸어요. 자, 이게 막 이렇게 막 Y 무슨 뭐 Y 발음도 잘 안 돼. 나중에는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막 이래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칸이 16개가 나왔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칸이 16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생식세포가 2개의 유전자를 갖는 경우인데 그거는 여기선 뺄 거고요. 이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도 확률로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것도 같이 얘기하지 뭐 그러면.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자, 일단은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자손을 어떻게 가질지를 유전적으로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교배를 한다라 그랬으면 생식세포가 이거나 또는 이걸 가질 거고 왜냐면 유전자 딱 절반 가져가거든요. 그지? 생식세포는 마찬가지 절반이니까 라지 R밖에 없고 스몰 R밖에 없어서 얘는 라지 R에 스몰 R인 애들만 나올 겁니다. 이게 잡종 1대예요. 그리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한다 라는 거는 이렇게 교배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3대 1 이 비율로 나옵니다 라고. 근데 비율이잖아요. 이거는 결국 확률인 거지.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표를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다면 라지 R과 스몰 R 갖고 있다면 라지 R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야. 둘 중에 하나니까. 스몰 R 가질 수 있는 확률도 2분의 1이거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얘 가질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얘 가질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런 유전자를 가지려면 얘네들 이 안에서 얘만 골라야 돼.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이 안에서 얘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이야. 동시에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4분의 1을 갖는 거예요. 또
이거일 경우는 여기서 얘 가져야 되는 확률 2분의 1이고 여기서 얘를 가져야 되는 확률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4분의 1이야. 라지 R도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 갖는 애들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스몰인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래서 더하면 4분의 3, 4분의 1 해서 3대 1 나오는 거예요. 확률로 계산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깊게는 안 갈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건드리고 R, Y, Y, R, Y, 아이고 Y 이래버리면 아까처럼 16개의 칸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표를 그려야 되는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딱 보면은 이게 만들어질 확률은 자, 이 중에서 얘 골라야 될 확률 2분의 1 이 중에서 얘 골라야 될 확률 2분의 1인 거예요. 또 얘 마찬가지죠. 2분의 1에 2분의 1 또 2분의 1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확률은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조합인 거거든. 이렇게 이게 확률적으로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네의 확률 곱하기 얘네의 확률 얘네의 확률 곱하기 얘네의 확률 얘네의 확률 곱하기 얘네의 확률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확률 이 표를 안 그려도 되는데 이 표 안 그리고 그냥 확률로 계산해도 되는데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정확하게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에 대한 어떤 확률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확률로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하는 게 가장 깔끔한 가장 편해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기억 봅니다. 옳은 설명만 골라보자. 완두의 모양은 주름진 것이 열성이다. 주름진 것이 열성이냐고. 자, 부모야. 얘네의 부모인데 부모대에서는 주름진 애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이런 표현형을 가지면 이게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왜? 아니 이렇게 교배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우성이다. 아, 얘가 있어봐야 얘가 있으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게 전부 다 둥근 완두였는데 자손은 쭈구리가 나왔네? 아, 그럼 얘는 열성인 거야. 부모대에 없었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또 잡종 일대에서 둥근 완두는 스몰 r 유전자 분명히 가져요. 얘 때문에. 디귿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 유전자형 2대에서 둥근 완두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 R 아니고요. 라지 R, 스몰 r도 있더라. 그럼 이게 표현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성 유전자 갖고 있어봐야 우성 유전자한테 이렇게 억제되니까. 그래서 정답 디귿은 틀렸다. 기니만 맞으니까 3번입니다. 그치? 그리고 자 15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 A에서 C를 나타낸 건데 각각 위, 입, 소장 중에 하나다. 여기 당연히 입이지. 여기가 위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위죠. 여기는 소장이겠네. 자, 각각 뭘 물어보는지 한번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A에서 펩신이 분비. 어이구 아니지. 아밀레이스. 이거는 뭐 하는 애? 얘는 녹말을 분해합니다. 보통은 엿당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나요. 밥을 아주 오랫동안 씹으면 밥이 달아요. 네, 그러지 맙시다. 근데 밥은 적당히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야지 그렇게 막 단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식혜가 달아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지? 원래는 밥이잖아. 녹말이었는데 단맛이 안 나요. 이거는. 근데 엿당 정도 가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걸 이제 분해해 놓으니까 설탕 같은 걸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나는 거지. 식혜는. 자, 그래 1번은 틀렸어. 펩신은 어디서 나온다? 오히려 여기서 나온다. 위에서 나온다. 위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지? 위는 그런 곳. 자, 그럼 2번 볼게요. A에서 기계적인 소화가 일어난다? 그럼요. 이거는 저작작용이라 그러지. 씹는 거. 저작작용, 씹는 거 얘기하는 거. 2번이 답이네. 나머지도 같이 보자. 자, 3번. B는 소장 아니요. 위에요. 소장 아니고. 4번 C의 내부는 산성 환경이다. 요거 좋아. 요거 잘 물어봤어요. 소장이잖아. 소장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12지장 거쳐갖고 딱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소장 입구,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뚝 내려올 때 여기 딱 보면은 요 기관 있잖아. 요게 이자죠. 요 이자거든. 이자인데
12지장으로 얘네가 뭘 분비를 하냐면 탄산, 수소, 나트륨을 분비해요. 왜 분비하는 거냐? 윗속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 또는 음식물 썩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염산이 막 나와. 염산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강한 산성인 거예요. 위 내부 환경이 이래요. 이거 그대로 내려보내면 여기 다 닫히기 때문에 유문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 문이 하나 있어. 여기에 위 끝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잡고 안 놔줘. 안 놔주고 있다가 충분히 이제 조건이 딱 맞으면 음식물을 쫙 내려보냅니다. 그럼 내려보내면서 이 자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막 내보내갖고 중화시키는 거예요. 중화시키고 어느 정도 다 중화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버거워 그럼 또 이렇게 잡아서 안 내려보는 거예요. 일단 충분히 시간 가지고 중화 다 시켰어? 오케이 그럼 간다? 열어주고 중화 시간 필요해? 오케이 잡아줄게 다 중화시켜? 됐니? 열어주고 이런 거야. 그 여기서 충분히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이 탄산수소 나트륨 때문에 소장 내부 환경은 살짝 약한 염기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지. 4번은 내부는 산성 환경 아니요. B가 산성 환경이에요. 자, A에서 C는 모두 순환계에 속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 B, C 얘네는 전부 다 소화하고 관련되죠. 그러니까 소화기관계입니다. 그래서 소화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5번은 틀린 거, 옳은 건 2번만 맞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이제부터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16번.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건데 A와 B는 변성암과 퇴적암 중에 하나다.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마그마가 화성암, 불화의 일울성, 불이 만든 암석, 그래 화성암. 얘네가 퇴적물이 됐네요. 그럼 이거 뭐 씻겨 내려가거나 깎여 나갔다. 풍화, 침식이라는 과정이 들어갈 거고. 퇴적물이 굳어졌어. 그럼 퇴적암이지. 열과 압력을 받았으면 변성암이네. 다시 녹으니까 마그마 되고 화성암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이게 바로 암석의 순환이죠. 네,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기억 좋습니까? 자, 옳은 걸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A는 변성암이다. 예, 여기 정확합니다. 니은 B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퇴적암이니까 가능하고요. 변성암이나 화성암에서는 화석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변성되잖아. 열과 압력을 가하는 건데 그 안에 화석이 있더라도 깨지죠. 자, 마그마가 굳어야 돼요. 흔적이 안 남겠지. 그지? 그러니까 퇴적암에서 특히 이제 석회석 같은 그런 층에서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B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네. 디귿. 기억에는 풍화, 침식 과정이 포함되니까요. 퇴적물이 만들어질 수 있죠. 퇴적물. 깎여 나간다는 거니까. 그리고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7번. 자, 요거 해수의 염분에 관한 건데요. 해수의 염분. 어느 해역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자, 이 염분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층 염분. 염분은요. 짠 정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라면 하나 먹을 때도 이 라면이 짜다, 안 짜, 싱겁다 이런 거 아니면 딱 맞다. 요거 이 가르는 기준은 스프의 양이 아니에요. 나 혼자 먹을 때 물론. 라면 하나 기준으로.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데 어우 짜. 이거는 물이 부족한 거야. 라면 하나 먹는데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 이제 한강인 거지. 물이 너무 많아. 누가 결정한다? 물의 양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물? 소금을 갖지 않는 물의 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물 맛이 짜고 싱겁고는. 해수 마찬가지예요. 해수는 이게 거의 균일해요. 전 세계 해수를 보면 거의 균일한데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값은 나오거든요. 평균값은 나와. 짠 정도의 평균인데 이쪽 바닷물이 원래 평균보다 더 짜네. 그건 이유가 뭐냐? 이쪽 바닷물에 더 많은 소금기가 있다기보다는 물이 적은 거예요. 이 바다는 되게 싱겁네. 평균보다. 왜 싱거운가 봤더니 비가 엄청 와. 이거 맹물이 막 섞이는 거니까 싱거운 거지.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바다에 녹아있는 염류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하고. 근데 그 염분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도 구성비도 비슷비슷해요. 아마 기억할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비슷비슷한데 어디가 더 염분이 높다? 어디가 염분이 더 낮다? 이거는 물의 양이 결정을 한다는 거. 자, 그거 아시고요. 일단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보면 A는 염화 나트륨이다. 염류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얘는 염화 나트륨 맞지? 염화 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나고요. 마그네슘 때문에 살짝 쓴맛이 나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니은 이 해수의 염분을 구해봅시다. 염분은 퍼밀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PSU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요거 봐야지. 해수 전체 1kg이니까 1000g 분의 전체 염류의 양은 35g이니까요. 곱하기 1000 하면 35 퍼밀. 왜 퍼밀을 쓰느냐? 너무 양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g 기준으로 퍼센트로 놓고는 싶은데 그럼 3.5 막 이렇게 소수점 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아. 보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 1000분율로 가는 거야. 1000 단위로. 어쨌든 니은은 맞는 거네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디귿 이 해역에 비가 많이 내릴수록 표층 염분은 증가한다. 아니요. 맹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싱거워져요. 그럼 염분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다. 3번이 답이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표는 별 A와 B의 특징을 나타냈어요. 지금 겉보기 등급은 내가 눈으로 본 거고 절대 등급은 10파섹 거리에 갖다 놨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밝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밝기인 거죠, 사실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같은 밝기를 갖더라도 어둡게 보이니까 거리 조건을 딱 정해준 거고 얘는 그게 아닌 거죠. 얘는 그냥 보는 거. 그 색깔은 이거는 이 온도 얘기하는 거죠. 광도라고도 얘기하지. 자, 일단 옳은 걸 골라보자. A는 B보다 밝게 보인다. 밝을수록 흰색, 청색을 띱니다. 붉잖아요. 우리 별 중에 그런 별이 있어요. 적색거성이라고 덩치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얘가 붉게 보여요. 그래서 적색거성이라고 하고요. 표면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태양은 한 6000 켈빈 정도. 근데 적색거성 3000 켈빈. 그래서 붉게 보여.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학교시험 3주 완성이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과학 제일 첫 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색깔은 표면 온도 얘기하는 거고 한번 봅시다. 물음을 보면 A는 B보다 밝게 보인대.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밝은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이요. 겉보기 등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숫자가 커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숫자가 크니까 밝다가 아니라 1등인 거야. 5등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물론 마이너스도 있지만.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실제 밝기는 A가 B보다 밝다. 실제 밝기는 거리 조건을 딱 같은 조건에 넣어야지. 그랬을 때 1이네. 둘은 이 실제 밝기는 같은 거고요. 특히나 B의 경우에는 내가 겉으로 보나 그냥 보나 10파섹에 갖다 놓고 보나 밝기가 같다. 얘는 우리한테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파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5등급 어두워 보였는데 10파섹에 갖다 놨더니 밝아 보이네요. 훨씬 밝아 보이네. 그럼 얘는 우리한테서 10파섹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 밝기보다는 어둡게 보인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요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니은 실제 밝기는 A가 B보다 밝다. 아니요. 둘은 같은 겁니다. 디귿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아요. A가 B보다 낮다. 네, 디귿만 맞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19번. 이것도 중학과학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머리가 좀 아팠던 문제일 거예요. 괴롭혔던 문제. 이 달의 위상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자, 그림과 같이 한쪽 방향에서 빛이 비추게 하고요. 관찰자는 가운데 있고 다른 학생들은 공을 들고 주변에 앉았어. 관찰자는 각 위치에 있는 공의 밝은 부분을 관찰을 합니다. 여기가 태양이란 얘기지 뭐. 여기 지구고요. 그럼 내가 A 위치에 있는 달을 보면 보름달이에요. 이거 보름달. 밝게 보인다. 보름달. 그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밝은 부분은 이렇게 보이겠네. 여긴 반대로 보이겠지.
왜냐면 나는 이걸 이렇게 쳐다볼 거잖아. 그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 그럼 얘는 이렇게 볼 거고 얘는 이렇게 볼 겁니다. 각각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이름이 이건 보름달이에요. 얘는요. 우리 왜 손톱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왼손하고 오른손 이 두 개. 자, 왼손. 엄지손가락 보는 거예요. 왼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 봐봐. 딱 봐봐. 왼손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화면에 보이는 건 오른손 엄지손가락인데. 왼손도 같이 내보세요. 리모컨에 가리니까 오른손 먼저 보자. 오른손 먼저 보면 오른손 엄지손톱 모양이랑 요거 똑같아요. 그죠? 요렇게 오른손 엄지손톱. 야, 오른손 엄지손톱 기억하실 거. 이거는 왼손가락 엄지손톱이랑 같겠지 모양이. 그러면 한자말 같은데 그냥 하나 외워두자. 좌상 우하. 이거는 사실 교과 내용 중학교 교과 내용이긴 한데 알아두면 또 상식이잖아요. 그럼 밤하늘에 딱 달이 떠 있을 때 아 저거 무슨 달이야?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좌상 우하 무슨 얘기냐? 왼손 왼좌 상. 그러니까 왼손 손가락 그 엄지 손톱 모양이랑 같으면 상현달. 오른쪽 엄지손가락 손톱 모양이랑 같으면 하현달. 이렇게 되는 거고 달은 항상 상 위에서 아래로 지는 거죠. 시작은 여기서부터인데 이거는 완전히 안 보이니까 사기야. 그럼 얘는 처음 떠오르는 달 그래서 초승. 그 얘는 당연히 보름이고 하현 지잖아. 그래서 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의 이름까지도 같이 알아볼 수가 있다.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위치에 있는 공을 관찰할 때 공의 밝은 부분 보름달 1번 쉬운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20번은 이거는 1번 20번은 이거는 해륙풍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자 다음은 해풍이 부는 원리. 해풍이라고 했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야.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수조에 같은 높이로 모래와 물을 채운 다음에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향을 피웠어요. 이거 비열 차이 보는 건데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고 얘는 비열이 얘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기는 이렇게 가열되니까 올라갈 거고 여기는 그게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여기는 너무 천천히 올라가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해풍은 언제? 낮에 부는 바람입니다. 알겠지? 전등을 켠 후에 이렇게 보면 향연기도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 옳은 것 기억 보면 가에서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에 해당한다. 뭐 그럼요. 당연한 거고요. 자 나에서 향연기는 물 쪽으로 치우쳐. 아니요. 육지니까 모래 쪽으로 치우쳐 갑니다. 틀렸고. 디귿. 나에서 물의 온도는 모래의 온도보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비열이 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맞춰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어렵고요. 중학교 과학 이게 조금 포인트가 주어져 있고 사실 3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학력평가는 여러분한테는 중학과학 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중학교 과학을 마무리를 하고 고등학교 과학으로의 어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3월 학력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내용들 잘 모르겠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교시험 3주 완성 꼭 보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과학의 세계, 또 나아가서 고등학교 2학년 과학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중학과학과 통합과학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성적이 완성이 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본 강좌, 학교시험 3주 완성과 같은 강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